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7일 정오입니다. 며칠 전에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한 83페이지 됩니다. A4 용지로. 그것을 읽어보면은 그동안 언론에 단편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아주 역사적 기록으로 만들었는데, 김용현 공소장이지만 사실 읽어보면은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편적으로 보도되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국무회의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재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때 긴박했던 상황이 아주 실감나게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을 제가 소개하고 저의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대통령과 피고인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점심 무렵부터 밤 9시 33분경까지 직접 또는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8시 40분에서 밤 10시 사이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였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총리,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경제를 책임진 장관이 안 된다고 말한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주 실감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포함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인류의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금자탑이죠.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들라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 장관에게 재배 공갈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 장관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김용현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자
김용현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밤 10시에 특별 담화가 있다고 이미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는 동안 대통령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김용현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도착하였고 밤 10시 17분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이제 성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밤 10시 17분에서 밤 10시 22분 사이, 그러니까 5분입니다. 5분 동안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등 배석자를 향해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온 후 밤 10시 23분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 아주 뒤룩박죽이고 뭔가 조급합니다. 큰일을 조급하게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죠. 주도 면밀하게 차분하게 해야지 대통령과 국방장관 두 사람만 속닥속닥 하면서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아주 생생한 보고서입니다. 대국민 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서 공소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밤 10시 40분경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서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니 국회는 그러니까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대신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국회 기능을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거는 완전히 국한문란의 폭동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메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재판의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은 검찰은 그럼 이게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김용현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국문각에도 이렇게 하지 않죠. 중대한 결정을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편법으로,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했으니까 요게 딱 걸렸습니다. 요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죄를 적용할 때 결정적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사실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계엄령 선포를 해버렸다.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면서도 참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게 제가 말하는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의 병정놀이였다는 그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또는 사이코 드라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웃기는 코미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코미디로 시작하지만은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